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첫 빅스텝, 즉 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출범 2달을 맞은 윤석열 정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극복해야 할 경제적 난제가 눈앞에 쌓여 있습니다. 거침없는 쓴소리를 해주실 분입니다.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고용정책, 부동산과 금융정책 등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오늘도 냉철한 진단을 부탁드리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사상 첫 빅스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올리기로 했고 3회 연속 금리 인상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시장에서는 모두 예상하고 있던 거고요. 네. 도리어 그렇게 안 올렸으면 도리어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네네. 거시경제 정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금리만 보면 안 되고 물가만 봐놓으면 안 되고 네. 환율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인데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금리를 올리는 형국에서 음. 한국은행만 안 올리기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올렸으면 환율이 더 올랐을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연준은 이번 달에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즉 0.75%까지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는데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다면 연동해서 또 우리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이 되는데 이런 추측도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요새 뭐 언론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난 것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서는 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네. 이게 스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하나의 과정, 여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연준이나 다른 나라들도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어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당장 올리면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잘라서 하는 것뿐이지 네.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어요. 도중에. 여정이다. 네, 예를 들면 이제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0.5%를 내린 적이 대여섯 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0.5를 올렸냐 내렸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시각에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여정의 종착지, 즉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결국은 물가가 잡힌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뭐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행도 상당히 유례가 없이 연말까지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예상을 갖다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원래는 만약에 자기네들이 아무런 충격만 없다고 하면 그냥 3%까지 그냥 당장 올리고 싶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올리고 있는 거면서 올릴 거라는 걸 미리 말해주는 것이고 근데 그럼 언제까지 올릴 거냐? 물가가 잡힐 때까지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적어도 한국 물가는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는 금리 인상을 예고함으로 인해서 잡히진 않은 것 같아요. 벌써 6%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게임으로 치면 이게 초반인데 아직은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네. 올렸다고 하지만 네. 많이 올린 게 아니고 높은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금리가 오래 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약 5%인가 6%였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지난 12년간의 숫자 낮은 금리가
굉장히 이상한 것이냐 도리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물가가 안 올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안 오르니까 이런저런 버블도 생겼던 것인데 네. 긴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네. 지금의 금리는 높은 것도 아니고 많이 올린 것도 아니다. 대신에 네. 워낙 낮을 거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격으로 받는 것뿐인 것이죠. 네.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네.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일단 걱정하는 게 주담대. 이거 금리 인상되면 나는 어떻게 이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인상되면 이거 가계부채가 쌓이고 이자도 못 내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개인들은.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에 20년에 걸친 우리나라 뭐 5번에 걸친 정권과 네. 관료들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미봉책으로 와왔던 것에 이제 후과를 우리가 지금 겪는 건데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도 이것 때문에 무슨 뭐 부동산 타격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들 이 얘기를 하고 목을 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는 네.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높은 나라인 것 하나. 네. 하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 65%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05%이고 그것도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뺀 숫자지 만약에 그 숫자까지 집어넣으면 한 135가 나오는 나라이고 예.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약 80%가 고정금리 대출인데 네. 한국은 거꾸로 77%가 변동금리라는 것. 네. 금리 올라가면 계속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로만 하더라도 80%가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그 충격이 말하자면 가계에 이렇게 그만큼 오지를 않는데 네.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 높은 데다가 대부분이 변동금리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만큼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네. 진즉부터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나 아니면 관료들이 미봉책만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금리가 언젠가는 올라갈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이러다 법을 언젠가는 금리 올라가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해도 네. 뭐 안 듣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 꼴이 나는 거죠. 네. 결국 이 버블이 우리 대표님 같이 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 버블은 언젠간 깨질 거다. 근데 이제 깨질 때 깨지더라도 피해가 좀 최소화되면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연착륙 좀 소프트 랜딩 하면서 버블이 좀 이렇게 꺼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 번에 빵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 한국은행이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네. 말이 빅스텝이지 말이 그렇지 사실은 더 올릴 걸 안 올리고 있는 중이다. 사람들한테 시간을 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네. 이렇게 또 올라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워닝을 오늘도 이창용 총재가 길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 길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요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올릴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 네. 라는 그 얘기를 갖다 총재가 쳐놓고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자,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네. 정책 뭐 DSR 규제 확대 방식이라든지 또 한간에서는 또 계속해서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정책 해도 돼? 이런 비판도 있던데 네. 소위 부동산 금융 정책, 현 정부의 부동산 금융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전 정권에서 뭐 최규환 씨라는 사람이 뭐 빚내서 뭐 집사라고 한 이래로 예. 문재인 정권에서도 연간 가계 부채 증가율이 한 8%, 9%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다른 나라는 3%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신나게 이제 빌려댔는데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는 거죠, 가계 부채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만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네. 취임을 작년에 하면서 그때 말하자면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죠, 그렇죠? 네. 이렇게 오를 줄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DSR을 제대로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참 또 공교롭고도 국민들한테 불행하게도 이제 인플레랑 금리 상승이 같이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세대를 맞는 겁니다. 인플레에 의한 금리 상승, 네. 거기에 따른 경기 나빠지는 거, 게다가 이제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연착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가 있다는 뜻을 이창용 총재도 오늘 얘기를 갖다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옛날부터 한 얘기인데 DSR 규제는 빨리 들여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포기하면 안 되고 유지는 해야 된다. 네. 대신에 이외에 LTV 규제 같은 것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무슨 예를 들면 뭐 신규 주택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뭐 이런다 저런다 하는 네, 뭐 얘기는 80%까지 대출해 주겠다 뭐 이런 네. 거죠. 의미도 없고 전시행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서 최초 구매자의 비율은 굉장히 낮고요. 네, 네. 네, 그 가뜩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거 빌려준다는 게 무슨 대단한 시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빌리는 거죠. 돈 없는 네네. 사람한테 많이 빌려준다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많이 빌려준다는 게 잘하는 정책 아니다. 네, 대신에 예를 들면 뭐 중도금 대출이니 뭐 하는 걸 갖다 DSR 규제 안에서는 네, 나머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규제는 좀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긴축 재정 기조를 이 설정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준칙도 법제화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이 긴축 재정 현재 경제 상태에서 긴축 재정 기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재정 준칙 얘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인법안으로 나왔던 얘기죠.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동안 국회에서 놀고 있어요. 네, 현 정부는 이제 정권 잡은 김에 이제 말하자면 권력에 취해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이제 관성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각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시급성이 없어서 하나만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 준칙 법제화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다. 이 긴축 재정 정책 기조는 어떻습니까? 아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게 그 때도 안 보고서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뜬금없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약간 이제 잘못하면은 금융무에 관련돼서 사오정 같은 소리도 지금 현재 정권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그렇다면 재정에 좀 이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재정에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를 통해서 이것이 그 나선 현상을 일으켜서 임금은 올라가고 뭐 이런 나선 현상이 생기는 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야말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결국은 그러니까 물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8% 이렇게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임금은 별로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임금은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실질 임금이 떨어진 거죠. 예, 예. 네. 지금 뭐 물가가 아마 제대로 계산하면 8% 오른 걸 텐데 지금 한국노동경제원 그 계산에 의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임금이 한 4%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 임금 한 4%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걸 참으라고만 할 일이 아닌 것인데 그럼 어떻게 참으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적어도 국민들한테 참아야 될 이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다못해 저소득층에 대한 뭐 소득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하면서 참아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나는 그건 알바원이고 나는 재정 준칙할 거고 긴축 재정 할까 이런 소리를 하면 네. 그러면 국민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적인 갈등만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책임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직 무서운 줄을 몰라서 저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소위 도어 스태핑 그 약식 기자회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추경호 경제수장 경제부총리는 임금 인상 자제해야 된다. 임금 인플레이션론을 얘기하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라는 건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한테 경제 정책에 대해 뭐 이렇게 대단한 걸 기대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초기라서 자기들끼리의 집안 정리도 잘 안 됐고, 네. 근데 뭔가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옛날부터 하던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중이고, 네. 막상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충격 여파가 이제 오면 그걸 위한 준비들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금융당국 수장 투톱이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전 검사 출신 이렇게 두 분이 내정이 됐는데 두 분이 임명이 됐는데 이 분들에게 이것 좀 금융 관련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해 주실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미 일은 터졌는데 어려운 시기에 일을 맡아서 아마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로서는 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네.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안을 정권이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희생과 양보를 할 만한 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오히려 정치적 리더십이 문제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소리를 지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 말하자면 일종의 사회적인 계약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는 게 정치 리더인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현재 같아서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죠.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리더십과 신뢰의 문제다. 이 경제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근본적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그 경제팀한테 주는 조언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민생 챙기겠다라고 지금 목소리 높이고 있는 야당 민주당이죠. 각 주체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용 씨 그 형집행 정지하는 이후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정내미가 떨어져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네. 이 정권도 그렇게 대단히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도리어 불이 났기 때문에 끄는 데는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 정도는 기대를 합니다. 네. 큰 기대는 없으나 불이 났으니 제발 좀 끄는 일에라도 매진해 달라라는 부탁으로 네. 그런 조언으로 말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